2022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수상한 메일함 녹음하러 가기 전에 몇 개 중요한 사건,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것 좀 얘기 좀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거 팟캐스트랑 같이 나가죠. 계속 독수독과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엄격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대한 그런 집행 절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적 추세고, 진짜 예전에 검사들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영장 때려 받아갖고 마음대로 이 영장 집행에서 얻은 별건의 증거로 유죄를 받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대법원의 대법원의 입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바뀌었는데, 실제로 판례가 나오는 건 작년 말 재작년 부터 부쩍 그 판례가 이제 거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수독과, 특히 이제 디지털 증거, 예를 들면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휴대용 장치에서의 그리고 아니면 포털 서버라든가 이런, 포털 서버는 좀 덜하죠. 이런 장치에서의 압수수색,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대충. 그럼 이게 어디서 문제냐? 사건 자체를 일단 말씀드리면은, 3년 전, 2018년도 4월 2일 날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했던 범인놈이 있었습니다. 그 1개월가량 이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범행이 그 이전,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이제 시작된 건 아니고, 그때부터 이 증거가 거기저기 있었겠죠. 대략적으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4월 5일 날, 4월 2일 날 말하자면 체포된 후에 5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A란 놈의 휴대전화 2개를 압수한 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걸 까보니까 여러 성착취물들이 많이 불법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었는데, 정작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 안에는 어떤 특정한 버스 안, 아니면 어느 지하철 안에서 한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정작 그건 없었고, 왜냐면 날짜나 장소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작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경찰은 송치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휴대전화 압수를 하고 검증을 하는 데는 그 휴대전화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시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입니다. 예전 같으면 포괄적으로 영장을 내줬겠죠. 근데 사실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 사생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노출이 됐을 때 상당히 아무리 범인이나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자체도 아주 제한적이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 그러면은 왜 얘네 경찰이나 검찰 애들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 변호사, 피고인의 변호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동의는 얻었다고 해요.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백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자백이 동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압수수색, 뭐 이제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정작 그 부분은 없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야, 너 이거 맞지? 네가 한 거 맞지? 자백하는 거지. 이걸로 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고 또 이전의 별건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 쉽게 넘어가주고 판사들도 대충 유죄를 주고 왜? 자백을 했으니까.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의 독수독가에 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정황상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판결도 역시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이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받아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다. 즉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그 위법 수집 증거는 그 자체가 전체가 진짜 뭐 확실한 유죄 증거라 하더라도 싹 다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거를 왜 경찰이나 검찰 애들은 방치해 두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판사들이 예전에는 그냥 쉽게 내주고 쉽게 그냥 정황이나 간접 그리고 자백으로 해서 유죄받는 이런 걸로 쉽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 판사들의 원죄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분위기는 바뀌었고 그러면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분명한 거는 어떤 버스라든가 지하철 내에서 어떤 사진 촬영이나 동영 촬영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증거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해 온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압수수색을 했고 그럼 다른 증거가 나왔을 경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도 지키면서 효과적인 그 증거 확보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나오는 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법원의 증거 보관소 혹은 이른바 그 증거를 취득하고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주체를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그 행정부에서 벗어난 그래서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같은 형태라든가 아니면 법원 자체에서 증거보관소를 두고 그 증거보관소에서 영장을 받지 못했지만은 증거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일종의 이걸 프리징 시켜놓고 증거는 쓸 수 없지만은 추후에 이 변호사의 입회 혹은 본인의 입회 하에서 증거를 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사실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또한 그 디지털 증거가 복잡해서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또한 그 뭐 한동훈 검사 뭐 이런 얘기처럼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까지도 못하는. 근데 그건 뭐 사실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분명히 범죄 혐의점은 있는데 분석 못했을 경우 그 증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증거물을 처리를 일정 정도 특정한 제3의 기관에 보관해서 분석하는 어떤 절차에 대한 이런 좀 디테일하고 인권에도 맞고
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나 검찰, 특히 이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 당국 애들은 수사의 편리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다 분석해 놓고 나중에 정황 증거로 쓰려고. 근데 정황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해도 사실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위법수지 증거로 인해서 이 성착취, 이 동영상 몰카범은, 불법 촬영범은 빠져나갔어요. 무죄예요, 무죄. 이놈이 어디 가서 또 무슨 짓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러니까 기술만, 우리가 진짜 제가 딱히 싫어하고 극혐하는 것은 경찰 애들이나 검찰 애들이나 과학수사부, CSI, 지들이 뭘 되게 잘한다, 포렌식 센터를 세웠다, 막 그 자랑질만 해요.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많이 확보했다는 자랑질 하기 이전에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 체인 커스터디,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어떤 그 영장 발부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그리고 상세하고 디테일한, 그게 다소 자기들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자랑질만 하고. 아니, 사실 기술은 경찰 기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에 있는 기술이 높겠습니까? 걔네들이 더 높죠. 근데 왜 경찰한테 아니면 수사기관한테 그런 어떤 절차의 독점성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신뢰성, 그리고 인권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한 믿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증거를 까먹고 증거를 엎어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 수사의 어떤 무결성, 증거 완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그거는 국가수의 증거 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고 국가수의 오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개판인 국가수의 그런 증거 수집 방식은 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국가수 지들이 되게 잘한 것처럼, 제가 또 극혐하는 거는, 무슨 국가수의 부검이라는 애가 나와서 퇴직한 후에 지가 얼마나 되게 잘했는 둥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잘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네들이 재직했던 기간이 군사 독재 기간, 참혹했던 군사 독재 기간이고, 또 그 뒤에 권위주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이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라든가 그 경찰력의 낭비, 그리고 증거의 조작,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자기는 관련 없다. 이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애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론 많은 과학수 요원들이라든가 법의관들, 부검이들이 고생하는 걸 알지만 결국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같은 방식의 증거 수집 체계는 또 다른 이런 독소독과의 원리에 걸려버린다. 즉 10건 중에 7건은 잘했어. 그리고 문제없이 유죄 받아냈어. 나머지 2-3건은 이렇게 날려버려. 그건 그게 정의롭습니까? 오히려 이건 앞에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신뢰의 금이 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여러 다양한 장치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전화 같은 걸로 판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영장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긴급한 조폭이라든가 디지털 같은 경우는 발전된 어떤 디지털 영장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기관의 증거를 위탁, 공탁 같은 걸 하는 방식을 쓰든가, 증거관리의 주체를 법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제3의 기관을 간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것을 포렌식을 해서 압수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사실 이걸
적시가 잘못돼 갖고 다시 추가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이 주도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변호인의 참여권? 그러면 공공변호인, 예를 들면 법무부에 소속돼 있진 않고 제가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같은 그런 형태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변호인이 임의로 참여해서 그 증거 자체를 일종의 프리징 시켜주는, 걔네들은 경찰 쪽도 아니고 피고인 쪽도 아니에요. 오로지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시켜주고, 이런 방식들, 진짜 다양한 방식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그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때문에 경찰이나 불편하니까 검찰이나 안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이 디지털 증거물, 특히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상당히 그 인권 절차에 맞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즉 수사 열심히 하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정작 절차에 맞게 하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뽀다고 나는 것 같잖아요. 저와 관련된 일은 물론 프로파일러도 되게 뽀다고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에 무슨 뭘 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제대로 했는지들 아무도 모르는데, 예? 과거에 무슨 연쇄살인 범을 누가 잡았는데 누가 어떻게 잡았고 뭘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고 그냥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초기에 마인드헌터 시대에 쉽게 뽀다고나게 그거 우려먹다가 그 뒤에 암흑의 시대 10년을 넘게 갔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처참한 결론, 그러니까 과학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자기 반성하고 향상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은 범죄자한테 따라잡혀 먹히는 건 금방입니다. 특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또한 정확한 투명성 없이 소수의 어떤 연예인 같은 사람들, 아니면 소수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건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유전자 부분, 또 프로파일링도 마찬가지고 뭔가 뽀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한순간입니다. 금방 아웃데이트하고, 그걸 왜 모를까?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요거는 좀 많이 불편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형제 얘기예요. 근데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눈물도 흘리고 반성도 하고 그래서 김정일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도 주고 꾸짖고 그래서 결국은 주범 형한테는 장기 12년 단기 7년, 그리고 동생한테는 장기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됐어요. 이 주범인 형은 결국은 12년 7년이지만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런 소년 사건에서 판사들이 대단히 도덕군자처럼 꾸짖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하면 애들이 울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양형에 반영하고 좋습니다. 그런 거. 근데 진짜 얘들을 제대로 된 심리 분석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판사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이 어린애들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앞날이 창창한데 무기징역 평생 갇혀 있는 거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래도 좀 교화를 시키는 낫지 않나. 그런데 얘들이 진짜 지금의 소년원 아니면 뭐 소년교도소 교도 시스템에서 교화가 될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지만 실제로 뉘우치는 건지 지금은 뉘우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화가 될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판사도 모를 거예요. 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제대로 된 심리분석이라든가 심리분석은 지금이라 하더라도 이 애가 향후 10년 동안 어떤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가서 이런 평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이런 소년 사건 같은 데에서 마치 도덕 그 군자처럼 뭐 꾸짖고 막 하는 거 보면은 판사들 하는 거 보면 가소롭죠. 왜냐하면 진작 그러지 그러면 물론 무슨 천정호 판사 같은 사람들은 그 소년 사건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타일에도 그런다 그러는데 판사는 신도 아니고 판사는 도덕 군자도 아닙니다. 판사는 거기에 맞게 절차에 맞게 유무죄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하면 됩니다. 되도 않게 그 도덕적인 걸로 판결의 논고 쓰는 이런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다만 몇 마디는 할 수 있죠. 그것을 절차에 녹여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튀는 판사들 보면은 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이런 좀 가소로운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이 집단 폭행 여중생들한테 뭐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호통친 판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맞습니다. 사실 뭐 어린아이들이 와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호통도 치고 싶겠고 어른인 양 그런 것도 하고 싶겠죠. 근데 정작 자기 본분을 판사의 본분을 해서 제대로 된 심리와 제대로 된 선고 그게 주죠. 심리 엉터리하고 선고도 엉터리로 한 다음에 마치 자기가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하는 참 그런 판사들 보면 가소롭죠. 실제로 좀 법률가들이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가 법률가인지 도덕군자인지 아니면 무슨 뭐 선생님이도 학교 선생인지 아니면 무슨 뭐 종교인이도 모르는 자기 거 제대로 하세요. 자기 할 일. 그 다음에 나머지 훈계하는 건 보조적인 겁니다.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되지 않게 무슨 훈계나 하고 하는 이런 판사들은 글쎄요. 앞에 그 형제 사건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심리가 됐는가 그리고 절차가 됐는가 이건 분명히 찾아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주가 뭔지 자기들이 할 일 주가 뭔지를 고민해 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황당한 그래서 경찰 수사 전문성 때문에 심스와핑을 당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칩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유심을 복제해 갖고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심스와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해가 지금 막 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피해자가 KT에 가갖고 보니까 KT 직원은 보니까 이건 유심 복제돼 갖고 이거 분명히 당신 그 금융계좌나 그 가상화 다 날아갔는데 빨리 신고하세요 라고 해서
경찰에 가서 종로경찰서에 가서 종로에서 맞죠? 가갖고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정작 그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경찰은 아마 이거는 민원실일 겁니다. 민원실에 있는 애들이고 아니 민원이 담당 수사가 아니죠. 아마 이건 아마 글쎄요 사이버 같은데 유심복제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응? 아이 당신들 당신 부인이나 자녀가 쓰고 이거 괜히 신고하는 거 아니냐고 타박 주고 아니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근거 자료를 KT에서 찾아갖고 다시 또 갔어요. 그런데 그 수사관은 또 진술서 자표를 써라. 굉장히 티꺼운 거죠. 신고 안 하겠다. 결국은 이제 이게 암호화폐 탈취, 심스와핑인 거예요. 이미 이 심스와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심 복제 같은 게 이미 다 알려진 상태의 건인데 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경찰 수사관을 한다고 사이버 수사 이걸 한다고 주제도 안 되는 놈이 참 가관입니다. 아니 모르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 모르면 물어보시거나 네? 이게 이 사람이 혼자 온 것도 아니잖아요. KT의 전문가들의 근거 자료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다시 그 사람한테 KT에 확인 이런 게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몰랐는데 이러면 어떻게 이게 신고가 되고 수사해야죠? 아니면 지방청에 사이버 수사대 쪽에 전화를 하거나 그것도 다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럼 왜 경찰을 해? 가서 경찰 때려치고 가서 놀지. 이 무식한 새끼야. 아이고 참. 경찰 욕은 욕대로 먹이고 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찰의 수사 기법들이나 이런 것도 다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애가 그 수사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검경 수사권서 얘기를 하는지 수사권 이런 애들이 사건 받으면 사건을 받지도 않는 거죠. 아예 네. 사건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포기시키는 거죠. 이런 놈한테 사건 하면 뭐합니까? 뭉개고 그냥 안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애들한테 월급 줘야 됩니까? 참.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의 그 팀에서는 이런 걸 공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범죄 트렌드 이런 것도 공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전문가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그 자리를 맡았으면 훈련을 시켜야지.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대충 아무나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 욕을 먹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가 열흘이나 더 늘었고 사건은 막 쌓여간다. 이유가 뭐냐? 무능한 애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대로 된 애들이 준비해갖고 수사관을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경찰 스늘무놈들은 하기 싫어갖고 결국은 시급하게 경찰 수사관들의 전문성 그들한테 일정 정도의 조직체계 재편 아주 이제는 입도 아픕니다. 입도 아파. 하여튼 시민들한테 부끄럽고 참 쪽팔리지도 않나 모르겠습니다. 자, 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따 오후에 뵐 수 있으면 뵙고요.